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2015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의 책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려 558쪽에 이르는 두꺼운 책인데요. 편하게 읽기에는 두께나 내용의 깊이가 만만치는 않지만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강렬하고 많은 분들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해서 이번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는 1948년에 태어난 벨라루스의 저널리스트입니다. 벨라루스는 우리에게 그다지 친숙한 나라는 아닌데요. 동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폴란드, 남쪽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둘러싸인 인구 900만 명 정도의 동유럽의 내륙국가입니다. 1991년 소비에트가 붕괴하기 전까지 다른 나라들과 함께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었다가 1991년에 독립을 하게 되죠. 알렉시에비치는 소설가도 시인도 아니지만 자기만의 독특한 문학 장르를 창시해왔습니다. 이른바 목소리 소설, 저자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소설 코러스라고 부르는 장르인데요. 그녀는 단연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해 모은 이야기를 논픽션의 형식으로 써왔어요. 논픽션이긴 하지만 그녀의 책들은 소설처럼 익힐 수 있는 강력한 서사적 힘과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알렉시에비치는 전 세계적으로 200만 부 이상이 팔린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외에도 여러 책을 썼는데요. 그중 체르노빌의 목소리도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를 한동안 충격으로 멍하게 만들었던 부분을 읽으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빨치산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한 여성이 직접 하는 이야기인데요. 전쟁의 모습이 실제로 어떠한지 이만큼 강렬하게 표현될 수는 없을 것 같아 제가 감정적으로 좀 버겁지만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배반하는 바람에 독일군이 우리 빨치산의 은신처를 알아버렸어. 숲과 은신처로 통하는 모든 길이 포위당했지. 우리는 더 깊은 숲으로 숨어들었고 그곳의 늪지대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 독일군 추격 때도 거기까지는 못 들어왔거든. 늪지대까지는. 늪은 기계건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개골스럽게 빨아들였어. 우리는 몇 날 며칠 몇 줄을 머리만 내놓고 목까지 늪에 잠겨 있었어. 우리 일행 중에 여자 통신병이 있었는데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참이었지. 아이가 배가 고파서 젖달라고 보채는데 엄마도 먹은 게 없으니 젖이 나올 리 없었지. 아이가 울어댔어. 아이는 울지. 독일군 추격대는 코앞에 있지. 수색경까지 데리고. 만약 개들이 아이 울음소리를 듣기라도 하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어. 30명이나 되는 우리 목숨이 다. 이해가 돼? 결국 지휘관이 결단을 내렸어. 누구도 지휘관의 결정을 아이 엄마에게 차마 전하지 못하고 망설이는데 그녀가 스스로 알아차리더군. 아이를 감싼 포대기를 물속에 담그더니 그대로 한참을 있었어. 아기는 더 이상 울지 않았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 우리는 차마 눈을 들 수가 없었어. 눈을 들어 아기 엄마를 마주 대할 수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수도 없었지. 여성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 가능해지는 상황, 그것이 바로 전쟁인데요. 이 책에서 우리는 전쟁의 구체적인 실상들을, 그것도 직접 겪은 수백 명 여성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접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뜨거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목적이 단순히 여성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보다는 여성의 경험과 시각을 통해 전쟁의 잔혹함과 참담함, 그리고 전쟁 속에서도 지속되는 일상의 모습과 감각을 통해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직접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목소리, 수십 개의 목소리들,
목소리들이 낯선 진실을 외치며 나에게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진실, 그 목소리들이 전하는 진실은 어릴 때부터 익히 들어온 우리는 승리했다는 간단 명료한 정의와는 딴판이었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 대체 나는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이러는 걸까? 어떻게 그런 일이 모스크바나 스탈린그라드 바로 옆에서 일어날 수 있었는지 따져 묻고 싶어서? 아니면 군사작전에 대한 묘사라든지 높고 낮은 언덕들의 이름에서 따온 지금은 잊힌 전투의 명칭들이 듣고 싶어서? 아니,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영혼에 대한 이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모은다. 영혼의 삶이 남기고 간 흔적을 따라가며 영혼을 기록한다. 나에겐 영혼이 걸어간 길이 사건 자체보다 중요하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최소한 우선순위를 차지하지는 않는다. 나를 흥분시키고 놀라게 하는 건 다른 것, 즉 대체 거기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거기서 사람은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깨달은 걸까? 도대체 삶은 무엇이며 죽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결국 나 자신은 누구인가? 나는 감정의 역사를 쓴다. 영혼의 역사를 쓴다. 전쟁이나 한나라의 역사, 영웅들의 인생 역정이 아닌 그저 평범한 삶을 살다가 거대한 사건의 깊은 서사 속으로,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간 작은 사람의 역사를 쓴다. 전쟁에 대한 역사, 즉 전쟁사라고 하면 보통은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간의 싸움이고 누가 승리를 했고 어떤 전투가 대단했으며 그로 인한 결과는 무엇이있는지 등등이 이야기되죠. 하지만 저자 알렉시에비치는 그러한 전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작은 사람의 역사를 쓰고자 한다고 해요. 전장에 참여했던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 여성들, 그들의 전쟁에서의 생각, 행동, 그리고 감정들. 아이러니하지만 그녀는 전쟁에 관한 일상사를 쓰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가 지배하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몇 년간 독일이 유럽의 여러 나라를 차례차례 정복했고 1941년에 들어서서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어기고 소련마저 침공합니다. 이 책의 배경은 1941년 6월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면서부터의 약 4년간의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은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전쟁입니다. 총 7천만 명에서 8천만 명에 이르는 전사자를 낳았고요. 그중 상당수는 민간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홀로코스트와 같은 수천 명을 학살한 사건들이 발생했죠. 이 책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러시아인이고 벨라루스인이고 우크라이나인이고 타지키스탄인이지만 무엇보다 소련 연방의 인민, 즉 소련인이었습니다. 17, 18, 심지어 15이나 그보다 어린 소녀들은 조국 소련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전장에 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남성 병사의 부족으로 인해 차출된 사람도 있었지만 소녀들은 전장에 나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최전선에서 싸우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들은 어째서 그토록 전장에 나가기를 희망하고 또 최전선에서 싸우기를 바랐을까요? 물론 그들 중에는 이미 가족이 독일군에게 희생되어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야말로 조국에 대한 사랑, 조국과 위대한 공산주의를 지키겠다는 열망에 가득 차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상 그들이 삶에 대해 갖고 있었던 어떤 굳건한 신념이자 기대에 뿌리를 둔 것이었습니다. 제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녀 병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고. 체르노바라는 임신 중인 친구가 있었지. 그 친구는 지뢰를 자기 옆구리에 끼워 날랐어. 새 생명의 심장이 뛰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이제 좀 이해가 될 거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왜 그랬는지 굳이 따져볼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을 뿐이야. 우리는 조국과 우리는 하나라고 배우며 자랐지.
어린 딸을 데리고 신의 임무에 나선 친구도 있었어. 딸아이 몸에 선전 삐라를 칭칭 돌려감고 원피스를 입혀 감췄지. 아이는 두 손을 쳐들며 엄마 나 더워, 엄마 나 덥단 말이야 라고 칭얼거렸어. 상상을 한번 해봐. 임신한 여자가 쥐레를 안고 가는 장면을. 체르노바는 당연히 아이를 기다렸지. 삶을 사랑했고 또 살고 싶어 했어. 당연히 두려워도 했지.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그 길을 갔어. 스탈린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녀는 무릎을 꿇어가며 살아야 하는 삶은 거부했어. 적에게 굴종하는 삶 따위는. 어쩌면 그때 우린 눈이 멀었던 건지도 몰라. 그리고 그때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보지 못했다는 사실도 부인하지 않겠어. 하지만 우리는 눈이 멀었으면서도 동시에 순수했어. 우리는 두 개의 세상, 두 개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 당신은 그걸 꼭 알아야 해. 빨치산 활동에 참여했던 여성의 목소리는 당시 소련의 인민으로서 조국에 대한 사랑과 공산주의가 그저 그들에게 허황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공산주의 국가 소련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조국이자 자식 세대들에게는 밝은 미래일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죠. 물론 그러한 믿음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 교육을 통해 갖게 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가족과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불사하면서 전장에 뛰어든 것이죠. 그러나 전쟁에 참여한 이들은 두 개의 인생, 두 개의 세상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소련의 이데올로기로 교육받은 공산주의 조국에 대한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온 삶이 있었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끔찍한 전쟁을 통과하면서 그리고 이후에 스탈린의 독재와 잔혹함을 알게 되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꿈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과 회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눈이 멀었지만 동시에 순수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10대 소녀들까지 전쟁의 한가운데로 내몰았던 가장 참혹했던 전쟁인 제2차 세계대전. 100만 명 이상의 소련 여성들이 2차 대전에 참전해 싸웠고 또 그만큼의 여성들이 빨치산으로 지하공작원으로 저항활동을 했습니다. 소녀들은 부상자들을 강호하고 돌보는 것은 물론 남자들과 똑같이 총칼을 들고 전장에서 싸웠습니다. 그녀들은 자동소총을 쏘고 폭탄을 터뜨리고 탱크를 몰고 전투기를 조종하고 적의 진영에 침투해 정보를 캐는 역할을 맡았죠. 그녀들은 이처럼 각기 자기 역할 속에서 자신의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제가 또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저마다 자신만의 전쟁이 있다. 어떤 여인에게는 수술대가 전쟁터였다. 잘린 팔과 다리,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 어딘가에 몸이 성한 남자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지. 세상의 모든 남자는 부상을 입었거나 전사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만 같았어. 또 다른 여인은 전쟁의 야전 취사장의 솥단지들이었다. 전투가 끝나고 아무도 살아 돌아오지 못할 때가 자주 있었어. 죽과 국을 한 솥 가득 끓여놓았지만 먹을 사람이 없었지. 또 전투기 조종사였던 여인에게는 전투기 조종실이 전쟁터였다. 우리 캠프는 숲속에 있었어. 그래서 비행을 마치고 숲으로 갔지. 그때가 한여름이라 숲에는 산딸기들이 빨갛게 익어 있었어. 오솔길을 지나는데 독일군 병사가 누워있더라고. 이미 까맣게 부패한 시신으로. 갑자기 공포가 몰려오더군. 그전까지 나는 한 번도 주검을 본 적이 없었거든. 전투에 나간 지 1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 그곳은, 하늘은 다른 세상이었으니까. 우리는 비행을 나갈 때 목표물을 찾아서 명중시키고 돌아온다. 딱 이 생각만 하면 됐어. 죽은 사람은 보지 않아도 됐지. 그래서 우리는 시신을 볼 때의 공포가 뭔지 몰랐어. 이들 중에는 남성과 똑같은 임무를 맡기도 했고
심지어 남성 병사를 이끄는 장교로 참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소녀 병기공들 고생은 또 어떻고, 폭탄을 4개씩 모두 합치면 400kg도 넘는 그 무거운 걸 글쎄 다 직접 손으로 전투기에 실었다니까. 한 대가 출격했다 싶으면 어느새 다음 전투기가 들어오고 또 막 출격하면 또 들어오고 밤새 그러는 거야. 아유, 그런 일을 여자 몸이 어떻게 견디나. 다 망가져 버렸지. 사실 우리는 전쟁 내내 여자가 아니었어. 여자로서의 성징이 전혀 없었으니까. 생리도 없었고 그건 당신도 잘 알 거야. 전쟁 끝나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어. 공병소대엔 남자들밖에 없는데 난데없이 여자가 지휘관으로 온다니 그건 미친 짓이오. 절대 안 될 소리오.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이틀을 애를 썼어. 간단히 말해서 우리를 설득한 거야. 하지만 넘어가지 않았지. 반드시 공병소대 지휘관이 돼야 한다고 우겼어. 그리고 내가 맡을 소대로 갔는데 갔더니 글쎄 어땠는지 알아? 병사들이 대놓고 비웃질 않나, 분노에 차서 씩씩대질 않나, 딱 보니 알겠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질 않나. 원. 공병대 대대장이 나를 새로운 소대장이라고 소개하자 다들 동시에 우우우 야유를 보내는 거야. 심지어 어떤 병사는 퇴하고 침까지 뱉더라니까. 하지만 1년 후에 내가 붉은별 훈장을 받자 나를 비웃던 내 병사들이, 물론 그때까지 살아남은 병사들에 한해서이지만 나를 자기들 팔에 태워 막사까지 데려다 줬지. 나는 우리 병사들의 자랑거리였어. 4년이라는 기간에 걸친 전쟁, 2천만 명의 죽음. 소련은 마침내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쟁에 참여한 남성들을 전쟁 영웅으로 치켜세웠습니다. 소련은 나치 파시즘을 무력화시키고 승리를 쟁취했으며 당시 소련을 지배했던 스탈린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나 소녀 병사들은 조국으로 돌아온 뒤 남성 병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조국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이후의 정상적인 여성의 삶을 위해서는 오히려 자신들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을 숨기며 살 수밖에 없게 되죠. 필요할 때 전쟁에 불려나갔지만 끝나고 나서는 마치 잘못을 저지른 존재처럼 국가와 사회에 의해 경멸받는 대상이 되고 맙니다. 조국이 우리를 어떻게 맞아줬을 것 같아? 통곡하지 않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40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뺨이 화끈거려. 남자들은 나몰라라 입을 다물었고 여자들은 우리에게 소리소리 질렀어. 너희들이 거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젊은 몸뚱이로 살살 꼬리나 치고. 우리 남편들에게 말이지. 이 더러운 전선에 군대의 암캐들아. 우리는 정말 온갖 말로 모욕을 당했어. 알다시피 러시아 어휘가 좀 많아야지. 전쟁 이후 결혼하려는 여성들은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었다는 이유로 시가족에게 내쫓깁니다. 또 전쟁에서 함께 싸운 전우였던 남성들은 전쟁 이후에는 이들이 충분히 여성스럽지 않다며 신부감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따라서 이들은 전장에서 각종 훈장과 메달을 받았지만 그것을 숨겨야 했습니다. 또한 각종 트라우마와 고통에 시달렸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도움을 받을 수조차 없었죠. 그들은 부족한 남성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그리고 조국의 승리를 위해 어린 나이에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러 나갔지만 결국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모욕과 경멸, 비난뿐이었습니다. 550쪽이 넘는 이 책의 내용을 오늘 짧은 영상을 통해서 제대로 소개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쟁의 참혹함과 수백 명 여성들의 경험을 몇십 분 동안 정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겠죠.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나누고자 합니다. 그처럼 위험한 전장에 더 나은 삶과 미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소녀들이 참여했던 일은 과연 이들에게 충분한 의미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전쟁이 끝나고 이들은 그들이 존경에 마지 않던 스탈린이 얼마나 끔찍한 독재자에 불과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의 세계는 여전히 악행과 미움과 증오로 뒤범벅되는 삶이고요.
어쩌면 이러한 세상의 모습들이 이들이 겪은 전쟁의 고통보다 더 이들에게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었을까요? 한 여성의 발언을 소개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마치고 나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쟁터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우리가? 우리는 그랬어. 끝까지 살아남기만 한다면. 전쟁이 끝나면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해할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질까? 이처럼 처절한 고통을 이겨냈으니 이제 사람들도 서로 가엽게 여기겠지. 서로 사랑할 거야. 달라질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철석같이 믿었지.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 미워해. 다시 서로를 죽이고. 나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는 도저히 그게